잠시 후 라디오 특별 기획 교실 평화를 꿈꾸다가 방송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2021년도 방송문화진흥회의 콘텐츠 제작 지원을 받아 제작하였습니다. 유명 연예인이 학창시절 학교폭력의 가해자였고 나는 그 피해자였다. 화장실로 데려가 뺨을 때리고 상습적으로 돈을 빼앗았다. 친구를 무릎 꿇려서 때렸다 등 연예인에 대한 학폭 폭로가 온종일 고교 시절 학교 폭력이 공개되면서 밴드에서 탈퇴했고 대형 기획사 연습생이 계약 해지를 당했습니다. 점입 가경이었던 프로배구 쌍둥이 자매 이재영, 이다영 선수의 학교 폭력 파문. 결국 국가대표 자격이 박탈됐습니다. 부위를 가리지 않는 구타는 물론 부모님 욕도 서슴지 않았다고 합니다. 심부름을 거부하자 흉기로 상처를 낸 적도 있다고 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지금도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그 가족들까지 고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줄줄이 터져나온 유명인들의 학교폭력 미투는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줬습니다. 가해자들은 하루아침에 TV에서 사라졌죠. 오랜 시간이 흘렀어도 여전히 힘겨워하는 피해자에게는 물론 대중에게도 용서받지 못했기 때문이지요. 나오면 안 되죠.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TV에서 보기 싫습니다. 저도 트라우마가 있거든요. 그냥 이유 없이 맞았어요. 손으로 주먹으로 발로 이유는 그냥 마음에 안 들어서였어요. 청소도구 같은 걸 때리고 돈 뺏고 지우개 가루를 만들고 막 머리에 뿌린다든지 잠바 겨울에 같은 거 패딩 같은 거를 이렇게 내가 입을게 이러면서 잠깐 입고 그 이후에 또 안 돌려주는. 과연 그 얼굴을 계속 TV에서 보고 싶을까요? 당연한 것 같아요. 그 TV에서 그냥 안 보였으면 좋겠어요. 대한민국의 교육 시스템을 겪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경험해 봤을 일입니다. 그래서 학교 폭력 피해에 공감하고 함께 분노할 수밖에 없었지요.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해서는 저마다 생각이 다릅니다. 부모님이 제일 중요하죠. 사실 아이들은 괜찮다고 생각했다가도 부모님이 그건 괜찮은 게 아니야 라고 하면 그때부터 괜찮은 게 아니구나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부모님의 영향을 되게 많이 받아요. 학교에서만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학생들이 가정에서부터 좀 안정이 되어야 되는 것 같아요. 선생님 뭐 하셨어요? 교사가 무능하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무책임하다는 얘기도 하고 아이들은 오히려 학교폭력 문제가 생기면 선생님 때문이에요 라는 말을 되게 많이 해요. 어쨌든 이 집단을 배제하고서 모든 정책을 짜왔는데 다 실패했죠. 남아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학교 폭력의 열쇠를 쥐고 있는 것은 누구일까요?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교사. 평화로운 교실을 꿈꾸는 사람들을 찾아서 긴 여정을 이제 시작해 봅니다. 원주 MBC 라디오 특별 기획 교실 평화를 꿈꾸다. 다녀왔습니다. 올해 중학교 2학년인 주희는 일부러 집에서 꽤 떨어진 할머니 집에서 학원을 다닙니다. 학교에서도 아는 얼굴이 없는 길만 골라 다닙니다. 친했던 친구들의 따돌림과 괴롭힘이 시작되고부터입니다. 제가 지나가면 자기들끼리 저한테 일부러 크게 욕을 하고 저를 쳐다보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지나가면서 욕도 하고 아 저거 봐 저 이러고 그때에서 소리 지를 때는 아, 뭘 꼬라봐 이러면서 막 진짜 그 하교하는 중에 그렇게 소리를 지르면 모든 애들이 다 들을 정도로 그냥 학원에서도 저는 부딪히기 싫어서 제가 피했는데 그래도 스쳤어요. 일부러 그렇게 스치고 뒤에서 아, 저 더러운 년, 아, 다 왔어, 나 오염됐어 막 이런 식으로 말도 하고. 지난 여름부터 시작된 따돌림과 욕설. 무엇보다 충격적이었던 건 가장 친했던 친구 8명이 하루아침에 따돌림 가해자로 돌변했다는 겁니다. 부모님에게도 선생님에게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가해자들과 마주치지 않기 위해 급식도 먹지 않고 화장실도 참으며 생활하던 주의를 무너뜨린 건 사이버 폭력이었습니다. 가해자들이 SNS에 주희가 했던 전 남자친구의 험담 등 친구였을 때 나눴던 비밀 이야기들을 공개적으로 올려버린 것이죠. 곧이어 인신공격성 댓글들이 본물 터지듯 달렸고 주희는 학교 폭력의 피해자가 됐습니다. 그냥 제가 친구일 때 공유했던 것들, 걔네만 알고 있는 것들을 인터넷에 다른 사람들한테 뭐 저를 저격하는 식으로 다 올려서 제가 모르는 사람은 많은데 저를 아는 사람이 많아져서 다 저를 욕하고 그런 상황이 돼서 그래서 밖에 못 나갔어요. 멘붕이었어요. 너무 손은 덜덜 떨리는데 뭐라고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을 하고 아무것도 안 들렸어요. 2021년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요즘 아이들의 주요한 폭력 유형은 언어폭력과 집단 따돌림, 신체폭력, 그리고 사이버폭력으로 나타났습니다. 학교폭력 장소로는 교실 안이 20.2%로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요. 사이버 공간이 등장한 것도 주목해야 할 대목입니다. 더구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사이버 공간을 포함한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학교폭력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는 현실이죠. 7년째 여성 청소년 수사팀을 맡고 있는 원주경찰서 이재영 경사도 학교폭력의 변화를 체감하고 있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학교 내에서 애들이 이제 육체적인 괴롭힘이 좀 있었지만은 요즘에 휴대폰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런 걸로 인해서 이제 SNS나 남녀공학 같은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휴대폰으로 아이들 이제 서로 막 촬영하는 그런 모습들, 그런 게 이제 사건이 좀 종종 들어오고, 요즘에는 SNS로 이렇게 누구를 이제 집중적으로 문자로 해갖고 누구 뭐 어땠다 막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사건들이 좀 많이 들어와요. 예전에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이제 고등학생들 범죄들이 좀 많았어요.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는 고등학생들 범죄에서 중학생 이제 중3 내려오더니 요즘에는 이제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 여기까지 이렇게 저희가 처벌을 할 수 있는 범죄가 최소 이제 촉법소년으로서 만 10세는 넘어야 되는데 요즘에는 만 9세 이런 애들도 범죄로 들어와요. 학교폭력 유형이 다양화되고 연령도 낮아지고 있는 추세. 세상 그 어느 곳보다 안전해야 할 교실. 그것이 아이들에게 가장 위험한 장소가 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나 갈아보는 새. 너는 뭐? 나는 부모 세대가 겪었거나 알고 있는 학교폭력은 주로 신체폭력일 겁니다. 소위 일진이라 불리는 학생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요. 학교폭력 가해자였다는 학생들을 만나봤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쯤에 친구를 때리고 후배를 때려가지고 학교가 한번 몇 번 뒤집히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폭행도 많이 했었고 절도도 많이 해봤고 그래서 재판도 몇 번 보고 보호관찰도 받고 경찰서도 왔다 갔다 하면서 커왔는데 사람들이 저를 이제 안 좋게 보더라고요. 처음에 저희는 이제 장난으로 이제 장난식이었는데 이제 그쪽 피해자 학생은 장난이 아니다 그런 식으로 말을 해가지고 안 좋게
징계를 받았는데 비계로 엉덩이를 때렸는데 이제 그게 이제 폭력으로 이제 한번 들어갔다 나와가지고 네, 그것도 슬픈 것 같았어요. 얼핏 들어도 학교 폭력 전적이 화려합니다. 장난으로 시작했다는 싸움이 큰 싸움으로 번지기 일쑤였고 간혹 어른들 뺨치는 폭력도 행사한 학생들. 아쉽게도 학교 폭력 경험담을 무용담처럼 말하는 태도 속에 죄책감을 찾아보기 힘들었는데요. 그렇다면 학생들은 왜 학교 폭력을 저지르게 됐을까요? 제가 이제 초등학교 때는 조용했는데 이제 중학교 올라가고 나서 이제 중학교는 이제 다른 초등학교에서 이제 온 애들 있잖아요. 이제 거기서 이제 좀 질이 안 좋은 친구들이 있어요. 걔들한테 좀 뭐 왕따나 뭐 이런 놀림이나 뭐 이런 거 많이 당했었거든요. 중학교 때는 찌질한 애였는데 너 유도 한번 배워볼래? 힘도 키워서 애들도 못 건드게끔 중3 때 시작했는데 이제 그 뒤로 이제 애들이 막 쟤 유도 배우는데 건드면 안 되겠다. 근데 이 소문이 다 퍼지고 제가 담배를 피우는데 담배 피우는 이유는 좀 강해 보이려고 이제 좀 이제 찌질하고 이제 약한 모습 보이기 싫어서 강한 모습 아무도 날 못 건드게끔 그렇게 된 거거든요. 학교 폭력의 피해자에서 가해자가 됐다는 학생. 주먹괴나 쓰는 교실의 무법자의 모습이 떠오르죠. 하지만 요즘 학교 폭력의 가해자들은 이런 고정관념을 깨부숩니다. 앞서 만난 주희를 괴롭혔던 가해자들은 어떤 모습일까요? 공부 잘하는 애도 있고 보통인 애도 있고 좀 조용한 애도 있고 그런 애들이 막 섞여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명이 말하면 다 따라가는 그런 느낌도 있고 자기들의 무리? 이런 거에 대한 자부심이 좀 큰 것 같아요. 일진은 아니에요. 진짜 일진도 아니에요. 걔네는 진짜로. 그저 평범한 또래 친구들이었다는 가해 학생들. 모습은 다르지만 학교 폭력을 저지르는 심리 이면에는 어떤 공통점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막 우리끼리 막 완전 감동이라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이곳은 현직 교사들이 모여 학교 폭력 문제를 고민하고 연구하는 따돌림 사회 연구 모임입니다. 학교 폭력이 사회적 이슈가 되기 전인 2001년부터 이 문제에 주목하고 활동해 왔다는데요. 강균성 학교평화연구단장은 학교 폭력이 일어나는 이유로 인정 욕망을 들고 있습니다. 저희가 접근하는 방법은 철학적으로 유명한 개념인데 인정 욕망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근데 세계적으로 유명한 개념이긴 한데 이것을 이제 폭력 문제에 적용한 사람들은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남을 괴롭히는 이유가 괴롭힘 행동을 통해서 또래에게 인정을 받는 또는 남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는 좌절감 때문에 분노하고 그래서 인정 욕망이 이 학교 폭력 문제의 심리적인 원인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인정 욕망이 대세가 된 시대. 맛있는 음식 앞에서 멋있게 사진부터 찍어 올리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죠. 음식의 맛보다 남에게 보이고 자랑하는 게 더 중요해졌죠. 특히 요즘 아이들은 남에게 관심을 받고 인정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세대라고 합니다. 이 인정 욕망은 인간의 본능이지만 누구나 마음껏 누릴 수는 없습니다. 특히 성적과 입시 위주 교육이 이루어지는 교실에서는 말이죠. 긍정적으로 인정을 받으면 좋죠. 공부를 잘한다. 또 너 되게 착하다. 그런데 그런 길들이 좀 어렵잖아요. 소수밖에 없죠. 학교에서 모범생으로 또 성공한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들이 점점 이렇게 막히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전체적인 사회 문제랑 연결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나쁜 방식으로라도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남을 잘 따돌리는 아이가 있어요. 분위기를 그렇게 주도하고 이제 그런 아이들이 영향력이 있어요. 아이들 세상에서. 그런 것들이 하나의 그 능력처럼 통하고 있는 것이죠. 어른들 중에는 아이들은 싸우면서 큰다며 아이들 사이에 벌어지는 폭력을 별것 아닌 일로 치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주 사소한 장난에서부터 시작된다는데요.
학교 폭력을 전문으로 다루는 김영미 변호사에게 들어봤습니다. 아이들 놀이 중에 경도놀이라는 게 있어요. 경찰과 도둑 줄임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한 명이 도둑이 되고 나머지가 경찰이 돼요. 그래서 막 도둑 잡아라 이러면서 도둑을 잡고 잡히면 또 다른 순례로 넘어가고 이런 일종의 숨바꼭질의 변형된 버전인데 뭐 초등학생 같은 경도놀이를 하다가 나는 이제 도둑하기 싫어, 나 경찰하고 싶어 이런데 얘만 계속 도둑을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싫은데도 계속 하라고 하는 거, 이런 것도 학교 폭력이거든요. 그러다가 뭐 주먹 쥐고 싸우는 게 아니라 말로 싸요. 그러다가 어느 한쪽이 그 화를 견디지 못하고 한번 밀치잖아요. 그럼 그것도 학교 폭력이 되거든요. 어디까지가 장난이고 어디부터가 폭력인지 입장에 따라 애매한 것은 사실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 담임을 맡고 있는 윤향숙 선생님도 장난이 학교 폭력이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았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이제 화장실을 가면 화장실 문 가지고 장난을 해요, 남자아이들이. 그래서 이게 문을 닫아놓고 못 나오게 이렇게 하는 행동들을 가끔씩 이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안에 한 두세 명이 이제 갇혔겠죠. 그리고서 이제 아이들이 일렀는데 제가 그 사건을 그냥 아 그랬구나, 너 이런 장난치면 안 된다. 그리고선 넘어갔는데 그 갇혔던 학부모 한 명이 이제 저한테 전화를 해서 우리 아이가 공포를 느꼈대요. 거기서 잠시 공포를 느껴서 공포를 느꼈다면 민감하게 그런 것들이 학교 폭력이지 않느냐. 장난꾸러기 초등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합니다. 학교 폭력 사안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대응하는 요즘 학부모들의 변화도 한몫합니다. 아이들을 가해자, 피해자로 나누어 낙인 찍기보다 서로 대화를 통해 화해하고 원만하게 학교 생활을 하도록 중재하고 해결점을 찾으면 좋겠지만 현실은 소송으로 가는 경우도 꽤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장난과 폭력의 확실한 기준은 무엇일까요? 나는 이 친구한테 장난을 하는 거지 나는 폭력을 하는 게 아니라는 그 폭력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데에서 오는 폭력들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가해하는 척은 재수없지 않게 생각하더라도 당하는 입장에서는 그게 되게 고통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학교 폭력이다. 친했던 친구들로부터 집단 따돌림과 사이버 폭력을 겪은 주희는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눈물이 엄청 많이 났고요. 집 밖에를 못 나갔어요. 편의점이라도 나가야 된다. 그럴 때는 모자, 마스크 쓰잖아요 요즘. 모자 쓰면 안 보이잖아요. 모자 안 쓰면 집 앞에 5분도 못 걷고 그냥 학교도 못 나가고 원주에 있는 그런 치료하러 다니고 일어나면 병원 가고 돌아와서 누워있고 밥도 못 먹었어요. 그냥 그러고 지냈어요. 홀로 상담소에 다니고 우울증 약을 복용하며 하루를 보내고 있는 주희. 학교 폭력을 당한 피해자들이 겪는 고통은 일상을 파괴할 정도로 심각합니다. 불안과 우울 등 정서적 증상뿐만 아니라 심각한 불면증과 식욕부진을 겪을 수 있고 행동이 산만해지거나 과도한 공격성을 보이기도 합니다. 특히 학생의 경우 공부에 지장이 될 만큼 집중력이 떨어지는 인지적 증상도 생길 수 있고요. 무엇보다 학교 폭력이 성장기 청소년에게 치명적인 상처가 되는 이유를 손석한 청소년 정신의학 전문의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성격 형성에 분명히 영향을 미친다고 지금 보고 있는데요. 대개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자아 존중감 영역에서 크게 영향을 미쳐요. 자신감이라고 그럴까요? 자존감 이런 게 이제 떨어지는 거죠. 내가 뭘 해도 자신이 없고 나는 잘해낼 수 없다라는 식의.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당장 학교 폭력의 후유증으로 우울증을 겪을 수도 있지만 이것이 좀 치유된다 손치더라도 추후에 어떤 스트레스에 의해서 안 좋은 어떤 부정적 사건에 의해서 쉽게 우울증에 잘 빠지는 것으로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이런 학교 폭력을 겪은 아이들은 대인관계에서 우선 불신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혹시 나를 배척하지 않을까, 괴롭히지 않을까 이런 그 무의식적인 불안을 이제 깔고 있으면서 접근을 하기 때문에 쉽사리 대인관계를 잘 맺지 못해요.
현재 주희의 학교폭력 사건은 학교 전담 기구를 거쳤지만 해결하지 못했고 교육청으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이 과정을 거치는 동안 주희도 부모님도 더 큰 상처를 받아야 했습니다. 학년 학생부장 선생님이 이거를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냐 이러길래 저는 당연히 자체에서 학폭이 돼서 사안이 되면 그렇게 처리해서 징계를 받든 반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해줘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제 학폭 신고를 하게 된 거죠. 그랬는데 저는 이제 학교에서 징계라는 게 아니라 어떤 조치를 좀 해줬었으면 했어요. 근데 학교에서 조치라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뭐 분리라는 것도 없고 그냥 이렇게 애들한테 야 그쪽으로 가지 말아라. 그게 다예요. 그쪽 복도로 가지 말아라. 학교 폭력은 신고와 접수 절차가 시작되면 학교 폭력 전담 기구를 통해 사안을 조사하고 피해 학생 보호 조치를 하게 됩니다. 주희의 사건은 세 차례에 걸친 조사를 통해 가해 학생들의 조직적인 거짓말과 학교 폭력 사실을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당연히 이루어져야 할 가해 학생과의 분리는커녕 괴롭힘은 지속됐고 담임 선생님의 적극적인 개입은 없었다고 합니다. 걔네한테 그냥 시끄럽게 떠들지 마라. 우리 반에 들어오지 마라. 이렇게 경고만 계속 주시더라고요. 자기가 더 할 수 있는 게 없다 하면서 그냥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다였어요. 저한테도. 뭔가를 해주실 줄 알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으니까. 그래서 여쭤본 거였고 근데 거기서 그런 말을 자기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던가 넌 내가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라는 말을 딱 들으면서 그냥 포기했어요. 전담기구 조사와 징계에 대해 피해 학생과 학부모가 동의하면 학교폭력 사건은 학교장 자체 종결이 됩니다. 학교 입장에선 환영할 만한 일이죠. 만약 여기서 해결을 못 보거나 피해자나 부모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교육지원청에 있는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로 넘어가게 됩니다. 내 자녀가 학교폭력 피해자가 될 줄 꿈에도 몰랐던 주희 부모님은 이 과정을 거치며 학교와 선생님에 대한 불신, 그리고 가해자들에 대한 분노가 더욱 커졌다고 합니다. 1차, 2차, 3차 애들이 거짓말하고 뭐하고 하면 동안에도 선생님들이 조금만 더 신경을 썼으면 여기까지 일이 안 왔을 텐데라고 제가 몇 번이나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자꾸 축소하려고 그러고 얘기를 없애려고 그러니까 이런 일이 생겼었어요. 제가 처음서부터 그냥 학부모들 만나갖고 서로 애들이 오해가 있었으니 서로 풀게 하고 사이좋게 지내게 하자라고 얘기했을 때 그냥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선생님도 확실하게 중재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었으면 페이스북 문제도 터질 일이 없었을 테고 서로 그렇게 골이 생기질 않았을 텐데 그게 다 끝나고 나서 바로 방학이 돼버렸거든요. 방학 동안 징계위원회가 열렸고 8명의 가해 학생들은 징계를 받았습니다. 봉사활동과 특별교육, 그리고 서면 사과.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3줄? 4줄? 뭐 많이 쓴 거 한 8줄 되는데 그 내용마저도 이제 나는 이렇게 해서 이랬던 거고 근데 이렇게 같이 한 건 미안. 내가 그럴 마음은 없었지만 걔네 하니까 같이 한 거야. 안 받아줘도 돼. 미안. 이러고. 그런 이게 사과인가 할 정도인 그런 종이를 받았어요. 아, 학교에서도 정말 이렇게밖에 못하는구나. 선생님들이 아예 그거에 대한 관여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법적인 거니까. 교육청에서도 그렇고. 본인이 얼마나 뉘우치고 아니냐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사과문의 내용을 보는 게 아니라 교육청에서 징계는 사과문을 썼느냐 안 썼느냐가 중요하대요. 그래서 이건 아무 상관이 없다. 학교 폭력 형태만 다양화되는 게 아니라 가해 학생들의 연령도 점점 낮아지고 있고 처벌보다 선도와 교육에 초점이 맞춰져 있죠. 피해자 입장에선 억울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가해자 입장에선 내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더욱 방어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법정 싸움으로 비화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는데요. 학교 폭력 사건을 주로 담당하는 변호사는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학교 폭력이 발생해서 사안 처리가 되면 생활기록부에 기재가 돼서 상급 학교 진학할 때 영향을 미치고 더 나아가서 형사 사건화 되게 되면 범죄 경력이나 수사 경력에 남게 되는 그런 것까지 불이익이 계속 따르기 때문에 어쨌든 경각심을 갖는 긍정적인 측면은 있는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건 아이 싸움이 제발 어른 싸움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은 사실 그 당시에는 어떤 아이가 다른 아이를 한 대 때렸다고 하더라도 미안해 라고 한마디 하면 그래 알았어 용서해 줄게 이러면 다음날 만나서 또 놀거든요. 근데 많은 학교 폭력이 이렇게 부모 싸움이 돼요. 법적으로 비하되는 것도 결국은 부모 싸움 때문에 법적으로 비하되는 거거든요. 당연히 화나죠. 내 아이가 맞고 오고 그러면 당연히 화가 나지만 참고 아이의 의사를 존중하고 아이를 위해서 가장 현명하게 해결하는 게 무엇인지 좀 깊이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취재 과정에서 느낀 것은 피해 학생과 부모들의 깊은 좌절과 불신이었습니다. 바로 학교와 교사를 향한 것이었죠. 실제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을까요? 원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교 폭력을 담당하고 있는 이지훈 선생님도 어려움을 토로합니다. 저희의 감정이나 저희의 의사보다는 절차대로, 법대로 그대로 하다 보니까 관련 학생, 가해 학생, 피해 학생 양쪽 부모님들께 조금 더 적극적인 의사를 말씀드린다거나 설득하는 과정이 참 힘들더라고요. 혹시라도 잘못 설득을 하다가 학교에서 이거를 은폐하는 게 아닌가, 이 사안을 작게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의심을 또 살 수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그야말로 기계적으로 부모님들의 의사를 듣고 사실관계만 확인한 다음에 일을 진행하는데 그 가운데 있어서 양쪽 부모님들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점, 어떻게 보면 부모님들의 감정에 대해서 교사지만 저도 사람으로서 상처를 받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학교 폭력 문제를 20여 년간 연구해온 따돌림 사회 연구 모임을 다시 찾았습니다. 전국에서 모인 40명 넘는 교사들이 주말도 있고 스터디에 한창인데요. 학교 폭력 사안 처리 과정에서 왜 교사는 그토록 불신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을까 물었습니다. 교사가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조사가 되게 깊이 있게 돼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거는 누구나 동의할 거예요. 자세히 봐야 된다. 아이들 세계는 어른들의 세계랑 다르다. 언어도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최대한 깊이 이야기를 해야 돼요. 면담을 하고. 그러면서 거짓말도 밝혀내야 되고 편견도 사로잡아줘야 되는 거죠. 센 척하면 못하게 하고 혼도 내야 되는데 그 깊이 있는 조사를 할 권한이 없어요. 그 권한을 사실 법에서 줘야 됩니다. 그 법에 조사할 수 있는 주체가 교육감에게 있어요. 생뚱맞게도. 이게 원래 힘든 일이다 보니 회피하고 싶었던 것이 있고 지금은 권한 문제를 공백으로 놔두고 교사들은 또 이거를 하면 할수록 내가 여기에 휘말려 버리는 상황을 많은 교사들이 지금 경험을 한 거죠. 나만 경험한 게 아니고 옆에 사람이 경험한 걸 보기도 하고 그러니 매뉴얼대로 해라. 그런 매뉴얼에는 그런 식으로 나와 있는 거죠. 어떤 그런 일종의 기계적 중립을 가져간. 그렇다면 현직 교사들은 학교 폭력 해결을 위해 교사가 제 역할을 다하려면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할까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누가 해결해야 되느냐? 그 현장에 있는 가장 가깝고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이 거대한 집단, 그리고 훈련받는 집단이잖아요. 심지어 시험을 통해서 선발하고, 그 무슨 얘기냐면 이 시험을 통해서 역량을 준비시킬 수가 있단 말입니다. 교사들은. 교사에게 권한을 주고 권한을 주면 책임이 따라오게 돼 있죠. 그래서 이 문제를 1차적으로 교사가 개입하고 조사하고 중재할 수 있도록 해야 더 큰 폭력을 막을 수 있다. 그것이 전공법이다 라고 계속 주장을 했던 거죠. 학생도 학부모도 교사도 모두 저마다 절박함 속에서 학교 폭력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 같습니다. 현섭이 방이었고요. 여기 이제 현섭이가 맨날 앉아서 혼자 쉬던 의자가 있었어요. 소파가. 근데 치웠어요.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현섭이 좋아하던 신발들. 옷도 여기 그대로 다.
강원도의 기숙형 특수목적 고등학교에 다니는 현섭이의 방은 오늘도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방 주인은 영영 돌아오지 못합니다. 17, 채 피지도 못한 나이에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공부는 물론 워낙 밝은 성격에 자기 일은 스스로 알아서 잘하는 아이. 그날 그 일이 벌어질 때까지 현섭이 부모님은 그 어떤 조짐도 느끼지 못했다고 합니다. 카카오톡 메시지로 현섭이한테 문자가 왔더라고요. 평소에는 뭐 한두 줄 뭐 간단하게 뭐 제 할 말만 했었는데 그날은 딱 받았는데 문자가 아주 긴 문자가 온 거예요. 그래서 뭐지 하고 이제 첫 줄 읽었는데 뭐 그동안에 학교에서 이런 일이 힘들었고 첫 문장을 본 순간 뭔가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다 읽지도 못하고 맨 마지막 줄을 봤더니 우리 가족 잘 있어 다음에 보자 이렇게 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라서 아빠한테 빨리 112에 신고하라고. 그래서 아빠는 119에 신고를 하고 저는 112에 신고를 하면서 학교로 바로 차를 타고 갔어요. 가는 도중에 병원으로 옮겼다는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바로 가라고 하니까 이미 현섭이는 유서로 메모 한 장을 남겼습니다. 하늘만 보면 눈물이 나와서 올려다보지도 못하겠어. 나랑 눈도 안 마주치려 하고 나아질 기미도 안 보이는 데다가 소문 그대로 다 굳어버릴 텐데 내가 괜찮은 거 말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나 진짜 죽고 싶어. 나 안 괜찮아. 도와줘. 현섭이가 떠나고서야 부모님은 현섭이가 학교 폭력의 피해자였음을 알았습니다. 그것도 아이의 친구들이 알려줘서야 세상에 드러날 수 있었습니다. 저희 아이가 27일 날 가고 그 다음 날 28일 날 친구 한 명이 자기네 반 담임선생님한테 가서 현섭이는 그냥 단순 자살이 아니라 학교 폭력 때문에 그렇게 된 거라고 아침에 가서 얘기를 했대요. 근데 그 담임선생님이 다른 아이들 달래고 뭐 다른 일 때문에 바빠 보였대요. 그래서 별다른 반응이 없으셨대요. 그래서 3번을 얘기했대요. 근데 그 선생님이 뭐라 그랬냐면 그런 일이 있었으면 학교 측에서 조사를 할 거야. 조사를 할 거라는 얘기만 했대요. 그래서 이 친구는 이제 나를 불러서 물어보겠지 했는데 안 부르더래요. 분명히 28일 날 학교 폭력으로 친구가 그렇게 됐다고 가서 선생님한테 얘기를 했는데도 28, 29, 30일 저희가 갈 동안에 학교 폭력 사안으로 접수조차 되지 않았었고 신문 보도에도 학교 폭력 사안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라고 학교 측에서 보도 자료를 냈더라고요. 분명히 친구가 신고를 했는데도. 학교 폭력이 발생하면 당연히 밟아야 하는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은 것부터 시작해서 3주라는 조사 기간 동안 단순 가담자조차 찾아내지 못했다는 학교 측. 참다 못한 부모님은 현섭이의 SNS 계정을 통해 친구들의 제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가해 학생들을 알아내고 증거를 수집하는데 불과 3, 4일이면 충분했는데 말이죠. 학교에서 가해 학생이 누구이며 어떠한 가해 행위가 있었는지 잘못의 경중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사실을 확인하려고 한다기보다는 가급적이면 빨리 조용히 마무리하고 싶어하는 그런 느낌을 매번 받았고 집단 따돌림이라는 게 한두 명의 가해자가 아닐 것이다. 학교 측에서 3주 동안 조사했는데 단순 가담자 하나 못 찾아낸 것에 대해서 굉장히 학교의 조사 태도가 저는 신뢰할 수 없다. 현섭이를 죽음에 이르게 한 학교 폭력은 집단 따돌림과 사이버 폭력이 복합적으로 혼합된 형태였습니다.
가해 학생들은 이성 문제와 관련해 현섭이를 저격하는 글들을 SNS에 올렸다고 합니다. 곧이어 현섭이에 대한 인신공격과 악성 댓글이 쏟아진 건 불보듯 뻔했지요. 모든 것은 오해였지만 가해 학생들은 오히려 소문을 부풀려 퍼뜨렸고 현섭이에게 해명할 기회마저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노골적인 따돌림과 따가운 시선들. 24시간 붙어서 생활하는 기숙학교 특성상 현섭이는 더욱 힘들었을 겁니다. 3번의 기회가 있었어요. 자해 사실을 안 선생님이 한 번 전화해 줬었으면 3일 전에 담배 핀 사실을 누군가가 미리 우리한테 얘기를 해줬으면 아니면 현섭이랑 전날 담임이 상담하고 바로 나한테 전화를 해줬으면 그렇게 3번의 기회를 현섭이는 기다렸던 것 같아요. 엄마한테 연락이 가길, 학교에서 자기를 데리고 나와주기를. 부모로서 억장이 무너지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현섭이가 괴롭힘을 당하는 기간 동안 피지도 않던 담배를 피우고 자해 시도를 했다는 사실을 담임교사는 부모님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자신 또한 몰랐던 사실이라고 조사 과정에서 말했지만 결국 거짓말로 밝혀졌죠. 현섭이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을 모른 척 방관했던 겁니다. 담임부터 어느 누구 하나도 미안하다 사과 한마디 없고 오히려 자기네들은 할 만큼 다 했다고 최선을 다했다고 내가 현섭이 죽였냐고 저한테 큰 소리를 치더라고요. 어머니 제가 현섭이 죽였어요. 담임교사의 입장을 듣기 위해 인터뷰 요청을 했지만 끝내 답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현 상황을 양구교육청 학교폭력 담당 신승민 장학사에게 물었습니다. 1차 심의위원회를 한번 했었고 그때 조치 유보 결정이 나서 한 번 더 이제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조금 더 신중한 판단을 내리자라는 그런 판단하에 조치 유보를 내렸었고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처에 관한 법률에 입어해서 그 절차대로 이제 진행 중에 있고 충분한 이제 자료 검토를 위해서 학교와 공조해서 많은 자료들을 이제 확보해서 하나하나 이제 검토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때 조치 유보를 한 것도 조금 더 신중한 판단을 하고자 그렇게 유보를 내렸던 거고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겁니다. 법에 의거해서 규정과 절차에 따라서. 현섭이는 이제 이 세상에 없는데 가해 학생들은 심의위원회가 열리는 동안에도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학원에 가고 친구들과 농구를 하며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해 학생들은 반성의 기미 같은 건 없었고 그 부모들은 진심 어린 사과보다 먼저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합니다. 이것도 다른 친구들 DM으로 저한테 제보가 온 글이에요. 뭐라 그랬냐면 죽었다는 소식을 이제 전해 듣고는 아 씨발 내 이름이 그 새끼 유서에 있으면 어쩌지? 라고 얘기를 하고 더 놀라운 게 그날 장례식장에 와서 그 친구를 붙들고 나 현섭이랑 사과했다. 현섭이랑 화해했다. 이제 학교에서 조사를 시작할 건데 자기 얘기 좀 잘해달라고. 그런 사실을 들으면서 저희가 아, 이 아이들은 반성은커녕 친구 하나가 자기네들 때문에 죽은 거에 대해서 일말의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는구나. 앞으로 너희들 용서는 없다라고 끝까지 해보자라고 마음을 다시 돌렸고 경찰서로 가서 다 진술을 했다고 해요. 아, 참. 진심 어린 사과 한마디. 어쩌다 그게 가장 어려운 일이 돼버렸을까요? 무엇 하나 명확하게 밝혀지거나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피해자는 엄연히 존재하는데 가해자는 없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상황. 현섭이의 부모님은 4명의 가해 학생을 고발했고 기약 없이 미뤄진 교육청의 재심의를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버텨가고 있습니다. 집사람하고 저하고
이 문제를 모르겠어요. 저희도 뭐 조용히 덮으면 아이 빨리 있고 저희도 좀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적어도 자꾸 아픈 기억을 자꾸 또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냥 덮이는 게 너무 억울해서 그래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현섭이가 이상하거나 약한 아이가 아니거든요. 정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정말 힘들었던 일이 있었을 텐데 그거를 꼭 알아야 되겠어요. 누가 힘들게 했는지, 현섭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걸 꼭 확인해야 되겠어요.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고 꿈을 키우며 성장해가는 학교. 평화로운 교실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건 무엇일까요? 사회가 얼마만큼 관심을 갖고 학교에서 얼마만큼 비중을 좀 차지해서 좀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저는 완화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사실은 여성에 대한 어떤 성폭력이나 성희롱이나 또 부모의 어떤 아동학대 이런 게 인식의 변화에 의해서 그건 굉장히 큰 잘못이라고 하면서 조금 줄어든다고 좀 보고 있거든요. 학교폭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만큼 사회에서 관심을 갖고 좀 접근하느냐. 0으로 만드는 건 불가능하지만 상당 부분 낮추는 거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교실이 평화를 배우는 곳이었으면 좋겠다.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교실을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평화롭게 사는 법, 어울려 사는 법, 배려하는 법, 갈등을 평화롭게 해결하는 법, 우정을 쌓는 법, 이런 것들을 배우는 곳이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렇게 배운 아이들이 자라난다면 사회도 변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학교를 멀쩡히 다니고 있고 친구들과 체육대회를 하고 사진을 찍어 SNS에 올리는 등 아무 일 없었던 듯 생활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인 저희 아들은 세상을 떠났고 지난 10월 1일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에 관한 문제들이 다루어진 국정감사장에 현섭이 엄마는 참고인으로 모든 출석했습니다. 것을 보는 아이들이 무엇을 배울까요? 친구를 따돌리고 괴롭혀도 아무렇지도 않구나, 괜찮구나 생각하며 자신들의 잘못을 잊어버리고 있을 겁니다. 지금도 학교 폭력으로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들이 이러한 과정을 지켜보면서 2차, 3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가해자를 엄벌에 처하는 학교폭력 예방법과 가능하다면 이번 강원도 교육청 감사 결과를 교육부에서 다시 한번 감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어머니, 제가 어머니 말씀, 그런 아픔을 겪게 이런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 정말 뭐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저희가 강원도 교육청 감사 결과와 지금 경찰이 수사 중이어서 가해자 수사를 이제 거의 다 마치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경찰 수사 결과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해서 이런 학교 폭력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이 교육부가 해야 하는 최선의 노력과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해 교육부 장관의 답에는 아직 길이 없습니다. 학교 폭력으로 삶의 꽃을 피워보지 못한 채 17의 짧은 생을 마친 현섭이의 죽음은
학교와 사회, 우리 모두에게 책임이 있음을 다시 한번 일깨웠습니다. 부디 어른들의 약속이 지켜져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그리고 현섭이 부모님에게도 다시 봄이 찾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원주 MBC 라디오 특집 다큐멘터리 교실 평화를 꿈꾸다였습니다. 지금까지 기술 김하늘, 강혜진, 작가 윤승희, 해설 정남, 기획 황민, 연출 박지현이었습니다.